닥터프레소의 정한보 대표님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신과 정밀 진단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메디컬 AI 권중면 대표님께서 생체 신호, 생체 신호 생성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멘탈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닥터프레스 정원보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치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신과 정밀 진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마음 건강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평생 동안 1,300만 명은 정신과 문제를 경험하는데요. 그중 200만 명만이 일생 동안 정신과의 문턱을 넘습니다. 1년 단위로 따져봤을 때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 중 7%만이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이 7%라는 수치는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뭐 단순 텍스트 상담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원인을 어, 경험 부족과 주관적인 진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의 진단은 정성적이고 상담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른 과의 진단과는 좀 다릅니다. 특히 그 경험 부족이 있는데요.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초진 이후 3주 이내 재진할 확률은 40%, 8주 이내 3회 이상 재진할 확률은 20% 이를 정도로 재진 비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정신과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상담 설문 검사와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이런 면담을 통해 내려지는 진단은 자기보고적인 그 정신과의 시스템 때문에 어, 정확한 감정 상태를 환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감정을 객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주요 정신과 진단의 오진율은 50%에 달합니다. 이건 초진의 경우에 그렇고요. 점점 재진 비율이 늘어날수록 정신과 진단은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이거는 경험 부족과 맞물려서 이 두 가지가 비셔스 사이클 빠져들어서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진단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 보고식 감정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안 좋게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재진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비셔스 사이클을 빠지면서 정신과에 대해서 자주 반복되지 않고 정신과에 대한 낙인 효과만 쌓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정밀 진단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기술로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텍스트 기반, 저희는 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기 기반 분석 및 그리고 라이프로그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생산해내는 다양한 다양한 데이터들, 뭐 걸음수라던가 이동거리, 뭐 인콜, 아웃콜 시간과 같은 어,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감정 상태와 연관짓는 행동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데이터를 저희는 디지털 표현형,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표현형 데이터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그 행동 분석을 통해서 사용하는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서 정신과 진단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는 AI 기반으로 음성과 텍스트를 이용해서 기분장애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고요. KGAF 회원이자 그리고 저의 공동 창업자인 신다운 이사가 대학원 시절에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PSAI, Psychiatry Supporting AI라고 정의를 하고 정신과를 돕는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GPT 3.0부터 매드 프롬프팅 기술을 도입을 하여서 가장 많은 그 정신과 쪽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관련 기술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장애 라이프로그 분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울하면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고증이 생기면은 많은 움직임을 펼치는 그런 관념적인 거를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그 스마트폰에 요새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지털 표현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스마트폰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워치에서도 이제 심박수라던가 아니면은 긴장도 등을 평가를 할 수 있고 또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슬립의 형태 등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PS나 아니면은 GPS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아니면은 걸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신체 활동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기분 트래킹이라 그래서 하루 동안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때그때 알림을 통해서 자기가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애플 자체 앱에서도 도입이 됐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생태 순간 평가라 그래서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라고 하는데요. 그 이론을 기반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행동 감정을 반영한 디지털 표현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기분을 객관화하는 방법이고,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지속적으로 그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데이터와 액티브 데이터로 나눠지는데, 패시브의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수집되는 걸음수, 이동거리와 같은 데이터고, 액티브는 직접 입력해야 되는 설문지나 아니면은 하루의 감정 지표 등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테이블러 데이터셋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테이블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따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알고리즘과 함께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저희는 액티브 데이터 중에서 특히 단순히 기분만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 액티브 데이터를 하루 스팟에서 일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액티브 데이터를 좀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LLM이 좀 소개되고 좀 더 고도화될수록 한국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AI가 좀 고도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기의 활용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패시브 EMA와 일기 데이터, 액티브 EMA를 결합을 해서 일반인들도 자신의 우울감에 대해서 객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디지털 표현 연구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브라질과 덴마크, 미국 세 개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정도로 매우 태동기에 있는 이론이고 태동기에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모나카 프로젝트라 해서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자가평가, 액티브 EMA랑 그다음에 이 액티브 EMA를 의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고 면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펜하겐 대학을 중심으로 매해 그 프로젝트를 확장을 하고 있고 RCT 논문을 매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몬센소 그룹을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표현형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저희 회사에 근거이 되는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근거이 되는 기술은 저희 공동 창업자가 서울대병원 재직 시절에 개발한 데이터들이고 텍스트와 음성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음성 면담에서 이제 음성 수치를 바탕으로, 그 면담을 바탕으로 우울증구 83명과 정상군 83명에 대해서 텍스트와 텍스트 데이터와 음성 면담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한 그 기술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80%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였고요. 이를 고도화해서 음성 기반으로 그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연구를 했는데, 음성의 경우에는 보이스 피처를 기반으로, 단순히 그냥 주어진 그 단어나 문장을 읽었을 때, 중등도의 우울증인지 중증의 우울증인지 구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모더리과 시비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경우에는 정확도가 90%, 정확도가 80%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요. 단, 이 데이터들이 병원에서 모여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상과 그리고 경도 우울증은 아직은 구분하기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 회사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병합을 해서 정상군과 우울증군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를 진행을 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GPT 기반으로 그 GPT 3.5 파인 튜닝, 그리고 GPT-4 등을 기반으로 병합을 해서 랭체인 형태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텍스트에서는 90%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2주가량 작성한 그 일기를 기반으로 우울 점수와 자살 위험도 점수가 감소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알고리즘을 그 시도할 수 있는 예시 페이지인데요. 본인의 얘기를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적었을 때,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자살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했을 때,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뜬금없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 문맥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으로 판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글의 모드를 보면은 기분이 좋고 좀, 재밌었던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라고 나온 거는 무드 변화라기보다는 잘못된 텍스트 데이터라고 일반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그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GPT를 통해서 우선 그 단어들을 일일이 뽑아낼 거를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알고리즘에서 정신과 의사가 직접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울감이나 아니면은 불안감 정도에 대해서 점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울보다는 일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고, 뭐, 우울한 글을 썼을 때는 뭐 당연히 우울하게 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문장만 써도, 네, 약간 오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긴 문장을 썼을 때 좀 정확도가 있는데, 짧은 문장에서는 아직은 정확도가 좀 적어서 데이터들이 좀 많아야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봤던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알고리즘에서 컨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우울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예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되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저희는 앱 형태로 바로 유저에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을 통해서 일기를 받고 그 텍스트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일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일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닌 일기에 대해서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기 써주고 일기를 썼을 때 그 아래 댓글을 달아주는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심리 전문가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마음 편의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일기 기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가벼운 우울감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이건 비대면 텍스트 상담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의 점수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컨텐츠를 통해서 좀 더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매월 그 AI 기반으로 인공지능 리포트를 제공을 해서
자신의 월별 감정 변화에 대해서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요 기능으로 마음 일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달아주던 일기의 댓글이고, 오른쪽에 쓴 글이 이제 사람이 쓴 일기이고, 이를 AI가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문가가 고쳐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고쳐주는 시스템을 했냐면은 아직 GPT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저희가 모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 그 단순히 AI만으로 답변을 준 경우와 그다음에 윤문을 한 경우 그리고 의사가 혼자 직접 다 쓴 경우로 봤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AI의 초안을 바탕으로 의사가 좀 수정한 글이 제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채택하기도 했고 또한 한 번 이 댓글을 작성하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AI 기반 초안 댓글을 작성을 하면은 1분에서 3분 내로 댓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벼운 우울감을 해소하고 고위험도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분석을 해서 알림을 제공해서 병원을 이어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어, 다양한 콘텐츠들 통해서 의학에 대한 마음 건강에 대한 정보라고 이거를 MVP 실험, 사회 실험을 속초시에서 진행을 했고요. 속초시에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고위험군에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리고 70%는 자살 생각이 감소를 했고 우울감 60%에서는 우울감이 개선이 되었고요. 16.7%는 정신과 진료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건 속초 시민 200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였고요. 특히 정성적인 평가에서 봤을 때는 인지회복을 교정해서 학생의 인지회복을 교정을 해서 도내 시험 2등을 할 정도로 성적 향상이 될 정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 내 우울감 경향성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재밌었던 거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중고등학생보다는 선생님들이 이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어, 전체적인 시내의 교사들의 우울감 정도를 파악할 수. 네, 저희 연구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건 그, 그 텍스트 분야에 대해서 고도화를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정신과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쉽고 빠르게 정신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신과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미국을 벤치마킹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장 규모가 4조 원에 이르지만 다양한 자격증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우울증 전문 진단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 멘탈 헬스케어 기업들은 상담과 치료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4조 원 중에 1% 미만의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혁신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영차 진료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대학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원 전 단계, 영차 단계에서 의사가 직접 일기를 기반으로 가벼운 우울감을 해소하고 이 우울감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지역 병원을 연계를 해서 정신과 의사가 조기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바로 앱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2024년 올해에는 양적 성장 단계를 통해서 정신과 의사를 보조하는 PSAI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연계된 의원과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스포츠 학회라던가 e프로게임 팀을 지원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기업 단체의 학회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신과 의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가 마음 건강을 위해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뷰노에서 최고의학 책임자로 일을 했었고, 공동 창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고대병원 교수를 재직을 하면서
저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 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의 미션인데요. 인공지능의 업계 위에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깊게 그 의학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디컬 AI 대표이사 권준명입니다. 그 저희 심전도 인공지능 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관련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세종병원에서 응급의학과에 있고 그 중환자실하고 응급실 진료하다가 지금 이제 기업 쪽 일만 주로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본부 세종병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메디컬 AI 대표이사 맡고 있고요. 그 심장학 쪽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도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학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런 심전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챕터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의료에서 심전도를 본다고 하면 병원 EMR에 있는 그림 파일을 보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1초에 500개의 숫자가 만들어지는데요. 500 샘플링 레이스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 숫자를 이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500 샘플링 레이스의 숫자, 그러니까 총 12개 리드의 10초의 심전도기 때문에 한 장당 6만 개의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병원에 적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존의 심전도는 부정맥과 일부의 심근경색만 진단이 가능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랑 메이오 클리닉이 한 달 차이로 심부전이라는 병을 심전도 인공지능으로 진단해낼 수 있다는 걸 밝혀내고 양쪽 그룹이 이제 경쟁적으로 논문들을 출판을 하고 이제 질환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이오 클리닉의 이제 대표적인 연구였는데요. 2019년도에 심전도와 심초음파를 동시에 한 환자의 이제 페어 데이터를 가지고 심전도를 가지고 이제 심부전을 진단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정확도를 검증한 연구였습니다. AUC 0.93 정도로 정확하게 나왔었고 흥미로웠던 점은 폴스 파지티브 환자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 사람 신부전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신부전이 없었던 사람을 몇 년 동안 경과 관찰했더니 실제 신부전이 생겼다, 없었던 신부전이 생겼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같이 발표해서 좀 연구자들이 되게 재밌어했던 연구였습니다. 이후에 메이오 클리닉 쪽은 이런 신부전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AI를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검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응급센터에서 검증하기도 하고 아프리카들은 산모가 이제 다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럼 신부전 발생이 좀 올라가는데요. 그럼 아프리카 산모들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검증을 한다던가 그런 다양한 연구들로 지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메이오 클리닉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심전도 인공지능 기업을 2021년도에 설립을 했고 작년 10월에 이제 제품이 첫 FDA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과 그다음에 제품들 라인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 네이처 메디슨 연구와 한 달 차이로 심전도로 심부전을 진단 가능함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만 5천 건의 심전도 페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저희는 좀 특이했던 점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하스피탈 A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병원에서 검증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환자군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산모분들에서 발생하는 신부전을 이 심전도 인공지능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왔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생성인공지능 저희가 하는 부분의 영역입니다. 이제 심전도는 앞서 보여드렸던 심전도는 12줄의 심전도, 12유도 심전도인데요. 심장은 한 개고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기는 한 개지만 12벡터 방향으로 자세히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에 또 요즘 심전도를 찍는데 그 심전도는 기계가 간단하다 보니까 한 줄의 심전도만 측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한 줄의 심전도를 12줄로 생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해당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도했던 건 이제 6줄에서 12줄을 내는 거였고, 그 연구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그 후속 연구들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2줄의 심전도를 가지고 나머지 12줄을 생성해내는 연구나 한 줄의 심전도를 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12줄을 생성해내는 그런 형태고, 리드 1과 리드 2는 이 사람의 실제 심전도고요. 리드 3부터 나머지 심전도는 인공지능이 그려낸 심전도와 그 사람의 실제 심전도를 겹쳐서 그린 상태입니다.
보면 거의 그 사람의 신전도와 거의 흡사하게 그려내고 있고, 사실 그림을 얼마나 똑같이 그려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듈을 통해서 1유도 심전도를 12유도 심전도만큼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퍼블리시한 논문인데요.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가지고 실증을 한 연구였습니다. 750명한테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를 채우고요. 그 갤럭시워치나 애플워치에서 측정된 심전도를 12유도 심전도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12유도 심전도로 신부전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신부전이 얼마나 잘 진단되는지를 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스마트워치만으로 저희가 AUC 0.94나 0.92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진단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제품화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인공지능은 또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익스플레너빌리티를 생성인공지능으로 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에서 사용할 때 왜 신부전이라고 얘기하지? 아니면 왜 사망할 거라고 예측하지를 얘기해 주는 게 또 중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신부전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정상인 심전도를 넣고 신부전 심전도로 바꿔본 다음에 정상 심전도와 인공지능이 신부전 심전도라고 생각해서 바꾼 심전도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신부전이라고 진단했는지를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심전도의 어디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드캠 방식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컬 AI는 2019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였고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뷰노 같은 경우, 디카스를 같이 개발했던 그런 연구자였습니다. 발명자 3명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의료 기반의 의료인공지능 기업을 만드는 게 좀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설립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도 높고,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대학교 동기들을 좀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동기들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심장내과랑 응급의학과 교수 하던 친구들인데 사직서 내고 다 합류해서 지금은 풀타임 전문의 4명, 그 다음에 총 5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페타플롭 규모의 A100, 160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서버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100페타플롭 규모가 국가 컴퓨팅 센터 누리온이 25페타플롭이니까 누리온이 한 4배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를 이제 3년 전에 자체 구축을 본사에 하고, 그다음에 요거 기반으로 이제 심전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나온 첫 번째 소프트웨어입니다. 작년 3월에 인허가 받았고요. 메이오 클리닉이 작년 10월에 인허가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한 7개월 정도 먼저 저희가 인허가를 받고 비급여 이제 처방도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수가 인정을 다행히 받아서요. 말씀드린 대로 12유도 심전도를 가지고 신부전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고 병원에 12유도 심전도가 있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신부전 스크리닝하기 했던 피검사, BMP가 72% 정도 정확한데 저희가 90% 이상으로 정확하게 스크리닝이 가능해서 여러 이제 의료기관에 사용하고 있고, 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 전남대병원이나 이대서울병원 등등이나 종합병원들에서 이제 비급여 처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심전도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가 좀 쌉니다. 미국은 심전도 한 장 찍으면 30만 원이고 영국은 15만 원인데 우린 지금 7천 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전도 한 장 찍으면 7천 원인데 그 파일의 인공지능 분석만 돌리면 비급여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쓰겠다고 하시고 초기 도입 비용이 없어서 이제 대학병원들도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 뭐 나이나 성별이나 이제 과거력과 관계없이 이제 정확도 잘 보정돼서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병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워치로 이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생성인공지능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발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돈 받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의료인공지능 기업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혁신의료기술이라는 트랙을 통해서 작년 3월에는 이제 이 신부전 소프트웨어가 비급여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두 번째 혁신의료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비급여 수가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열심히 설치하고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연동을 하는데요. 인공지능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재밌는 일이었고 인허가도 받을 수 있고 했는데
이제 병원 시스템이 연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뭐 20개 병원 정도 설치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선 ECG라는 오더를 넣어서 병원 시스템에 심전도를 찍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AI ECG를 대신 입력을 하면 그 병원 내 전산실 내에 설치된 저희 서버가 그 심전도 파일을 가져와서 인공지능 분석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원래 보던 화면에서 아래 두 줄로 이제 추가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환자가 신부전이 악화되면 AI 점수가 올라갔다가 환자가 호전되면 AI 점수가 떨어지는 이런 디지털 바이오마커 형태로 저희가 여러 제품들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소프트웨어인 심근경색도 이제 비급여 인정받고 이제 여러 설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린 관상동맥이 100% 막힌 스테미는 바로 시술에 들어가지만 이제 100% 막히지 않았던 논세미 일부의 심근경색은 이제 응급실에서 두면서 피검사하면서 계속 확인했었는데요. 그걸 처음 찍은 심전도만으로 심근경색을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확증 임상 시험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약간 의료인공지능이 지금은 특히 이제 의료 포지션에서는 좀 도전을 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은데 이거 그냥 장난감 아니야? 아니면은 이게 정말 정확한 거야? 아니면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이런 여러 도전을 받는 시기인 것 같고, 그 AI 윈터가 다시 오지 않으려면 우리 쪽에서는 좀 엄밀한 검증과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 3월이었나부터 그 18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저희가 전향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9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흉통으로 내원을 하면 저희가 동의서 받고, 그 다음에 그날 당직선 전문의 분들이나 의사분들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대결을 펼치는 그런 전향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과정에서 이제 많은 병원들의 이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의료인공지능들이 이제 실제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 수가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좀 엄밀하게 적용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사용할 수 있는 임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거 되게 유명한 명언을 바꾸신 거네요, 그죠? 거인의 네, 맞습니다. 어깨에서. 그,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걸 봤는데 지금 패시브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들을 거기 수집을 하는 건가요? 지금 패시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이 좀 많긴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어플에서는 걸음수랑 이동거리 정도만 받고 있고요. 어, 특히 구글 같은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긴 한데, 뭐 인프라, 시간까지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인적인 개인정보 쪽 영역의 그 법무 해석을 받고 있어서 현재는 걸음수랑 이동거리 위주로만 받고 있고, 차후에 좀 실험군을 모집을 해서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동거리, 이동시간, 걸음거리 이동시간, 그리고 인프라아웃콜 시간, 그리고 앱 사용 시간까지 받는 거죠. 그, 사실 이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토커티브 할 수는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예 말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울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는 좀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위해서 일기랑 행동 데이터들을 좀 병합해서 분석을 할 계획이고, 차후에는 행동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걸 목표로. 네, 김광기 사장님께서 지금 예, 질문이 예. 네, 네. 저 가천대학교의 김광기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그 발표하신 내용 잘 봤고 임상 선생님이니까 잘 프로토콜을 짰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이 항상 정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지표가 나와줘야 이제 뭐 투자가들도 그렇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진척되는 게 있어야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을 텐데 그런 게 이렇게 앱을 가지고 정신질환을 진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치료적인 효과도 있게 하는 건지 치료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런 정량적 지표가 뭐 피검사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임상적으로 알려진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셀프 테스트 같은 경우, 앱 내에 있는 셀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프리한 스케일, 그 설문 검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겟을 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이 시작되는 초기 그 경증의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과 초기 우울증 단계를 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병적인 우울감으로 빠지기 직전에 그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거는 저희 일기 기반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가벼운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 상담을 통해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시험에 낙방을 했을 때 가벼운 우울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심화되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일기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전문가 상담 일기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결과가 있고 또한 거기서 만약에 상담이 실패를 했을 때 우울감으로 병적인 우울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알람을 통해서 근처 병원으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임상 의도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치료는 약을 투입하는 거를 그 약 투약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신과 상담이나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정신과 상담이나 정신과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만 원, 2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는 상담에 비해서 좀 더 빠르고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는 빠르게 선별을 해서 병원으로 모시는 거를 그 가장 빠른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 있으신지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한보 대표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조금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메디컬 AI 권준명 대표님께서 생체 신호 생성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준명 대표님 제가 계속 한고 처리하듯이 지금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얼굴 보자. 그 다음에 꼭 이런 거 발표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평소에 참 연락하기 힘들어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지금 이걸 봤더니 이해가 갑니다. 아, 이 보면서 네, 이게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쌓여져 있는 내공 저 보면 느끼는 게 아, 이거 진짜 아, 네. 험한 길을 가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혹시 김광기 사장님 혹시 질문 아, 예, 있으실까요? 예. 저 가천대학교에 있는 김광기입니다. 예, 아, 네, 고생하시는 게 반갑습니다.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이제 상급병원에도 꽤 많이 이렇게 설치하셨다 그랬고 우리 사실 네, 길병원도 지금 뷰노 그거 카디악 이제 네, 들어와서 쓰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서울대도 도입을 그 뷰노 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잘 알려지면 뭐 선생님들이 알 것 같은데 이제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병원에 이거가 기존에 그 이미 표시하는 장치들은 좋은 장비들이 이런 상급 종합병원들은 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저도 이제 제가 심장내과는 아니니까 이거를 배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그 종이로 찍혀 나오는 또 요즘에 거는 다 디지털화 돼서 그 심전도 재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네. 거를 뭔가 인공지능만 또 모듈을 달 수가 있는 건지 그좀 이렇게 소개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기존에도 CBU도 심전도는 워낙 많이 찍었는데요.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어도 한 20만 장에서 30만 장 1년에 찍으실 겁니다. 근데 기존의 심전도를 찍으면 이런 심전도 화면을 다이콤이나 팩스에서 보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찍는 심전도도 그대로 다 쓰고 EMR도 그대로 쓰고 팩스도 다 그대로 쓰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 서버만 병원에 전산실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더만 내시면 AI 분석이 돼서 원래 보던 화면 그대로 보시는데
그 자동 판독 원래 나왔던 거 밑에 두 줄만 신부전에 대한 판독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들은 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새로운 창을 띄울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20만 장에서 30만 장 찍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의 비급여 금액만 곱해도 거의 뭐 20억이나 뭐 30억 이런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장점들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뭐 이용수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네네. 디바인 테크놀로지 이용채 대표입니다. 네,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탑이 시술 관련돼서 저희들이 합병증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개발하신 ECG 관련된 요거를 합병증 예측 관련돼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네. 쪽을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그 디지털 청진기로 측정한 심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떤 비슷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지금 12유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 여쭤봅니다. 네, 그 첫째는 좋은 탑이 질문. 쪽에 합병증 예측하는 것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두 번째는 이제 심음 관련돼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타비가 제가 알기로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아오틱 스테노시스를 시술하는 네, 그런 네, 시술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심전도로 기존에 판독하지 못했던 아오틱 스테노시스를 진단할 수 있다, 스크리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3년 전에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 2년 전에 유러피안 하트 저널,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재밌는 건 서로 리뷰하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우틱 스테노시스는 심전도 인공지능으로 스크리닝 가능하다는 영역까지는 우선 어느 정도 의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우틱 스테노시스 환자가 과연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 점점 증상이 호전되는지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런 스코어가 이제 이렇게 호전되는지 아니면 아우티스티노시스 환자가 뭐 밸브가 막히거나 아니면 밸브가 펑션을 제대로 안 하면서 악화되면 점수가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검증 연구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우티스티노시스 정도에 따라서 점수의 변화는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신호를 분석하는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전도도 12호도 심전도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심전도나 장기간 모니터링 심전도, 아니면 패치 심전도도 분석이 다 가능하고, 그 내용들은 이제 제품 라인업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 스마트 리잉에서 나오는 PPG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말씀해주신 소리 같은 경우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전도 쪽 제품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코호트 데이터를 이미 모으고 있긴. 신전도라는 게 결국에는 제대로 찍어야지 판독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제 조금 흔들리거나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도 따로 보정하는 기능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노이즈를 보정하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이즈를 극복하는 기술, 그리고 그 노이즈의 정도를 명확하게 좀 계측하는 기술, 여러 기술들이 좀 기반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B2C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게 2022년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막 할머니분들, 80세 할머니분들 집에 가서 막 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찍으시고 이런 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런 노이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이제 문제가 저희한테는 좀 큰 문제였었고, 2022년도부터 이제 그런 기반 기술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제품들에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이제 응급 이제 구급차 뭐 스마트 네, 뭐 구급차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뭐 이런 네네.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시브리드 뭐 뭐냐 EKG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구급차 내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터벤션이 빨리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벤션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옮기거나 그런 것들도 괜찮은 모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그런 쪽은 생각 네, 따로 안 맞습니다. 하시는지? 네.
실제 이게 이제 부산 지역 한 병원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하진 않고, 이제, 특별구급대라고 해서 그런 흉통이나 이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에 바로 안 태우고 프로토콜 상에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심전도를 찍습니다. 그 12호도 심전도를 제세동기로 찍고 그 심전도를 병원으로 바로 전송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술을 준비하는 이 프로토콜은 이제 부산 지역 병원에서 실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AI를 얹어서 저희가 좀 AI를 기반으로 심근경색일 때 이제 각 병원에 알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뭐 여러 정부 사업들이 필수 의료 기반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좀 한 꼭지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실증하려고 인천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요즘에는 사실은 비급여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다가 요즘에 갑자기 막 정책이 얘기 나오면서 네. 비급여를 막 분리한다, 안 한다, 막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좋은 비급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제가 뭐 정부의 찬성 반대 이런 말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되어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일단은 정회원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 공유를 따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 실시간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주셨던 두 분이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둘 다 뷰노에서 처음 약간 시작했다는 느낌이 조금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뷰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때 가서 거기서 많이 이야기 듣고 그랬었는데 참 많이 디벨롭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